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은 3,000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그 윤석열 탄핵 심판 헌재에서 변론이 8차까지, 처음에는 5차였다가 8차로 연장되고, 그래서 오늘 13일, 그쵸? 오늘이 8차 변론이었는데 18일 날 9차 변론 기일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평의 헌재 심 재판관끼리 이제 모든 변론 기일이 끝나면 이제 평이라는 걸 하는데 대부분 이제 그 헌재 재판관 출신들이 얘기하는 게 법조인들이 평일은 한 2주 걸린다. 한 열흘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오늘 탄핵 심리가 끝나면 이달 말 빠르면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8일 날 이제 평의가 끝나면서 이달 말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3월 초가 유력하지 않나라고 해서 5월 대선이 유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일 날 이제 윤석열의 9차 변론기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국힘당의 압박에 헌재가 뭐 굴복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사형당할 놈 마지막으로 할 말 더 한 번 더 해라. 그게 가장 좋은 표현 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탄핵당할 놈, 어차피 사형 선고 내려질 놈인데 마지막으로 니들이 그렇죠? 니들이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한다고 하니까 한 번 해라. 여러분들에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측이 홍장원, 한덕수, 강의구, 박경선, 신용혜를 추가 증인을 신청을 한 거는 시간 끌기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9차 변론이 끝나고 헌재 재판소에서 윤석열 측의 그 증인 추가 신청 이거를 기각할 것이냐 아니면 받아들일 것이냐 요게 이제 한 번 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9차 변론을 하고 나머지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의미를 둘 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윤석열이가 이러면 중대한 결심이라고 얘기하면서 파면의 뭐 불복 이런 거 있는데 과거 박근혜 탄핵 시에도 헌재를 압박하기 위해서 변호인단이 전부 사퇴를 했어요. 변호인단이 사퇴를 한다 그래갖고 탄핵 심리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헌재에서 과거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할 때도 박근혜 측 변호인단이 전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헌재를 압박하려고 하는 건데 누구보다도 뭐 탄핵 불복 뭐 이런 거 밟기 뭐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헌재 재판소 여러분들이 영상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보면 그냥 윤석열이가 여태까지 모든 얘기를 했던 것들이 거짓이죠. 그렇죠? 그 어떤 거 하나 진실이 없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기는 계엄령을 야당의 경고성으로 했다. 야당의 경고성인데 오늘 그 거짓말에 또 논리가 다 깨졌죠. 김정은이가 검찰에 진술하거나 여기저기서 나오는 그 진술 공소장에 보면 1,000명은 모자랐다. 더 보냈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아니 경고용인데 1,000명 갖고 왜 모자릅니까? 그런 것도 깨지고 오늘 그 수방사 1 단장인가요? 그분이 오늘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게 다 깨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의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얘네들이 지금 내세우는 프레임이 여러분들이 보셔도 기획설입니다. 기획설. 너무 웃기죠? 그냥 홍장원과 곽종근이 야당에 홍장원이는 야당 의원들에 의해서 뭐 인사청탁을 했고 이런 메신저를 공격하는 흠집내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야당이 기획했다. 이건 내란 사건을.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계엄을 선포한 건 윤석열이에요. 그쵸? 너무 웃기죠. 그래서 홍장원과 곽종근이가 결정적인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국힘당이 공격하고 헌재의 어떤 윤석열 변호인단이 지금 집중적으로 홍장원 1차장과 어떤 곽종근 전 사령관을 계속 지금 공격하는 거는요. 이 사람들의 증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계속 공격하고 흠집 내는데 변하지 않는 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증언들을 오염시켜 갖고 어떤 법정에서의 신빙성을 그리고 증거 능력을 훼손시키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계엄은 윤석열이 내렸다는 겁니다. 계엄을 홍장원이 내린 것도 아니고 곽종근이 내린 것도 아니고 곽종근과 홍장원이 윤석열 몰래 이런 일을 꾸몄다라고 하면 쿠데타죠. 그렇죠? 웃기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내란을 기획했다라고 하면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그렇죠? 지가 계엄했다는 건 변하지가 않아요. 응? 그냥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이 구색 저 구색 맞추다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오늘 헌재 탄핵 심리 8차의 메인 주 어떤 그 질이나 그런 것들은 조태용이 국가정보원장을 불러다가 홍장원 오염시키는데 전부 주력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오늘 보신 분들 있죠? 오늘 탄핵 심리는 무조건 홍장원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고 지시하고 체포 방첩사 그 협조해주라고 했다. 그걸 갖고 계속 홍장원이 증언 신뢰도를 무너뜨리고 흔들게 안간힘을 쓰는데 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응? 이따가 제가 재밌는 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지만 조태용이가 오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윤석열이가 아직도 거기 계시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조태용이가 오늘 증언이 네 아직 여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응? 아직도 거기 계시죠? 네 아직 여기입니다. 이게 말 같지도 않는 개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에요. 그쵸? 조태용이는 공무직 국가 공무원입니다. 얘네들의 이 대화가 12월 3일 계엄령이 발표되기 전에 오후 8시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대통령이 전화해서 아직 거기죠? 라고 얘기할 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뭐 암호도 아니고 지네끼리 아직 거기 계시죠? 네 아직도 여기입니다. 다 지어낸 겁니다. 그렇죠? 지네끼리 말 맞추느라고 지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아직 거기 뭐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어디예요? 아니면 어디 지금 어디십니까? 계엄령 직전 2시간 전에 전화하는 대통령이 아직도 거기 계시죠? 예 아직도 여기입니다. 만담하냐? 만담해? 어떤 국가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이따위 대화를 합니까? 지네끼리 말 맞춘 거예요. 짜고. 미국에 있는 줄 알았다? 개소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태용이는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윤석열 씨는 제가 볼 때는 홍장원 1차장을 굉장히 신임했어요. 그쵸? 홍장원이가 이렇게 어떤 정직한 보수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1차장한테 바로 전화해갖고 야 너 지금 이거 방첩대 이거 전부 이거 국회의원 얘네들의 명단 이 새끼들 이거 다 끌어내고 이번에 한번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를 한 거예요. 홍장원이를 믿고 그러니까 국정원 1차장까지 시켰고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조태용 그러니까 내가 보면 왜 그러면 윤석열이는 홍장원에게 다이렉트로 전화를 했을까? 여러분들 어디 같은 거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면요 실무자한테 급하면 실무자한테 전화합니다. 그렇죠?
어떤 여러분들이 진짜 오너면 진짜 그 실무자한테 바로 전화해갖고 1차장 나 대통령인데 지금 급하니까 그 방첩대 지원해주고 하지. 바로 국정원장은 내가 보면 윤석열이가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같아요. 그 전에 국정원이 한번 파동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장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급하니까 전화를 했는데 조태용이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통령이 자기한테 중요한 일은 자기랑 상의를 하지 1차장이랑 얘기할 일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홍장원 1차장의 증언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개소리예요, 여러분들. 그쵸? 아직도 거기 계시죠? 네, 아직 여기 있습니다. 지네끼리 짠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짓거리죠.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 그 진짜 국민 밉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 그쵸? 김계리 변호사가 윤석열도 지금 말리는데 혼자 시부렁거리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마 이 윤석열도 깜짝 놀라갖고 잠깐 오늘 미디어 오늘 영상이 나왔길래 제가 이거 좀 잠깐 볼게요. 같이 봅시다. 그러면 저희들 평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바꾸려면 법적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피청구인의 지휘가 국정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산하에 있는 정인들에게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신문보다는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이가 내가 직접 신문하겠다.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문영배 헌재 소장이 증인들이 대통령이 직접 질의를 하면 위압감을 느낄 거 아니냐. 그래서 헌재 그 재판관들이 사전에 만장일치로 윤석열 피청구인이 질의할 게 있으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질문을 하기로 했다. 사전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법적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근거를 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윤석열이는 그래도 재판을 많이 해본 인간이잖아. 얘보다는 경험이 많잖아. 굳이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걸 갖고 지금 싸울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제가 봐도 오바하다가 윤석열까지 화들짝 놀래갖고 그쵸? 말리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도 많고 이따가 저희 그 국회 영상 여러분들 시사타파 뉴스 가시면요, 저희가 시사타파 뉴스 저희 언론사 채널이거든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저희가 시사타파 뉴스 여러분들 아시죠? 유튜브 채널이에요. 이거는 우리 언론사 채널 시사타파 뉴스라고 이렇게 치시면요, 시사타파 뉴스라고 치면 저희가 오늘 올린 동영상에 여기 헌재 이렇게 써있죠. 헌재 아직 영상이 안 올라왔네요. 헌재 8차 영상이 오늘 올라올 거예요. 헌재도 있고 아직 안 올라왔네요.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시사타파 뉴스에는 영상 짤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올려드리니까 그렇게 좀 쇼츠에 있어요. 쇼츠. 여러분들 여기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 좀 해주시고요. 쇼츠에 올라가 있다고? 저희 여기 시사타파 뉴스 쇼츠에 가면 있네요. 재판장님 발언권 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좋아요 좀 누르고. 발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홍장원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증인 신청서는 이미 제출이 되었고요. 여인영은 지금 지난번 증인신문 이후에 자신이 홍장원에게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였고, 그러한 진술서를 기사에 언론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만 소추인 측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 증거 능력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홍장원은 여인영과만 통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일날 밤에 박선원과도 문자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지난번 증인신문에 드러났고요. 요지가 뭔가요? 홍장원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주신문으로 시간 제한 없이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바입니다. 제가 서두에 홍장원에 대해서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는 말을 안 했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평일에 거쳐서 답을 주십시오. 휴정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혼났어. 저 김계리는 내가 보면 엑스맨이야. 김계리는 내가 보면 엑스맨이야. 평일을 안 거쳤나요? 혼났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너는 윤석열이 하지 말라고. 너 도움이 안 된다고. 응? 웬만하면 저렇게 얘기 안 하는데 혼났어 쟤는. 그쵸? 밉보였어. 윤석열 오늘 그리고 또 윤석열 개소리 중에 여러분들 오늘 아주 히트가 하나 있어요. 이것도 좀 나중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홍장원이 그 당시에 제가 전화를 했을 때는 이미 언론에도 나왔지만 홍장원 씨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야, 술은 지가 매일 처먹으면서 저는 아주 기억력이 정확한 사람입니다. 야, 자기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래. 그래놓고 저는 이런 인원이라는 말을 사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놓고 그 다음부터 인원 그것도 쇼츠에 다 있어요. 그죠? 저는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더니 50초 지나고 나서 인원 이러고 있죠. 자기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한 사람이래요. 참 오늘 윤석열 이 변호 보면 딱 그 생각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그 헌재 재판관들이 어차피 뒤질 놈, 사형당할 놈 계속 씹으려 봐라 너 계속 씹으려 봐라 이런 식으로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어떻게 보면 8차까지가 윤석열 계엄 심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물론 9차가 이제 18일 날 정해졌지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우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갖고 윤석열이랑 그때 그 만담하는 거 들으셨죠? 장관님 혹시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 예. 지금 그 말을 들으니까 지금 갑자기 문득 기억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둘이 뭐 장소팔 고춘자도 아니고 장관님 그때 제가 그렇게 하라는 거 말 기억나십니까? 그죠? 장소팔 고춘자도 아니고 그때 갑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처음 시작으로 나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계엄령이 야당 경고령이었다라고 하면서 계몽령 소리를 했던 게 가장 웃겼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리라 지시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라 지시 안 했대. 근데 모두는 다 지시했대. 더욱더 웃긴 거는 많은 국민들이 라이브로 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걸 다 봤는데 그렇죠? 뭐 하여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짓말 개소리예요. 제가 왜 윤석열이 얘기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개소리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 있으세요?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점. 여러분들 거짓말은요. 왜 거짓말이라고 하냐면 진실을 아는 사람이 그 진실의 반대대로 얘기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적어도 거짓말을 얘기하는 사람은 진실이 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해하세요? 거짓말은 적어도 진실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그 진실을 덮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개소리는 뭐냐면요.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마구 뱉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소리는 이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뱉는 걸 개소리 왈왈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거짓말은 적어도 자기가 양심이 있다 보니까 이 진실이 드러나면 자기가 피해를 보고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쵸?
그래서 적어도 거짓말은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윤석열이가 하는 그 거짓말은 그래도 성의가 있는 거야.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성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만, 이 새끼는 왜 개소리라고 하냐면 내 말이 진짜든 가짜든 그냥 막 씹으리는 거야. 아무 상관하지 않아. 아무 상관하지 않아. 그래갖고 어제 얘기한 거랑 오늘 얘기한 거랑 다르고, 자기는 기억력이 똑바르다고 얘기하고 그냥 개소리야 계속. 응? 그러니까 얘는 거짓말이든 진짜든 중요하지 않아. 그냥 지가 그냥 내뱉는 말이야. 응? 하여튼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헌재에서요, 폭탄이 하나 터졌어요. 그 폭탄이 무엇이냐? 또 한 명의 영웅이 나왔습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이거 사람들이 잘 그냥 넘어가는데, 이진우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진실을 얘기했어요. 조성현 수도방위부 사령 1경비단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헌재에서 여태까지 윤석열이는 경고성 계엄이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라고 한 적이 없다 라는 모든 말을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아무래도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를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리고 흔들림이 없었어요. 국회의원 끌어내리는 거 맞다, 의원이 맞다, 뭐 의원이냐 요원이냐 하면서 개소리를 했잖아요. 그것도 한 방에 다 정리를 하고,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 이 명령이 불합리한 것 같아서 내 부하들에게, 그러니까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응? 서강대교 넘지 말아라. 고민이 필요했던 시간이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만약에 이진우가 시키는 대로 하고 진짜 진급에 눈이 멀고 그랬으면 모든 군인들이, 수방사애들이 서강대교를 넘어서 국회 본관 앞에, 그리고 국회 앞에 집결을 했을 텐데, 후속 부대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아라, 대기해라 라고 하면서, 하여튼 이분도 나중에 재평가를 좀 해야 되는, 그리고 의원 끌어내라고 했다, 분명히 폭탄을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진우에게 지시를 받았다. 네, 오늘 국회에서 있었던 윤석열 헌재 탄핵 심리, 8차 심리의 주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여러분들 국회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게 뭐냐면,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가 열리고 있죠. 사실상 처음에 생각했던 국정조사 일정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국회에서 21일과 25일에 추가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등 136명을 다시 국조를 열어서 추가적으로 2번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개소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저는 이 여자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제 나왔던 얘기인데, 이 여자가 이영림 춘천지검장이에요. 친윤이죠. 근데 제가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헌재가 일제 안중근 재판부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제 순사보다도 못하다고 현직에 있는 지금 헌법 재판관들을 공격을 한 건데,
제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 여자가 어떤 오류를 여러분들 비판할 때는 좀 알고 비판은 해야 되겠죠.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관계도 틀렸습니다. 어떤 게 틀렸냐면 윤석열이가 3분만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를 재판장이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 전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8분 동안 여러분들 혼자 개소리하는 거 들었죠? 8분 동안 이러면서 뭐 개소리하는 건데 그 이후에 윤곽근 변호사가 3분만 더 추가적으로 홍장원 국정원장에게 질문해도 되겠냐라고 하니까 헌재가 이미 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죠라고 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일제 순사보다도 못하는 현직 어떤 헌법재판소장 재판관들을 비판했는데 먼저 팩트 체크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영님 춘천지방검찰청장이 안중근 의사 재판을 거론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비판을 했는데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에게 1시간 30분 정도의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 문영배 재판관의 어떤 변론을 이거를 비판을 했는데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윤석열이 안중근이야? 먼저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어디다 대고 안중근 독립군 장군을 비교를 해서 윤석열과 비교를 하나? 안중근 장군 의사는 이토우 히로부미를 일제가 조선을 침략한 거에 대한 분노로서 당연히 안중근은 독립운동가고 독립군 장군이에요. 어디다 대고 비교합니까? 안 그래요? 윤석열은 내란 수괴일 뿐이에요. 현직 검사장이라는 인간이 대한민국의 독립군 영웅과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내란 수괴를 어디다가 비교를 합니까? 응? 현직 검사장이라는 인간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이영님 이 춘천지방검찰청장은 일제 순사보다도 못한 검사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검사장을 하고 검찰청장을 하고 이런 공직에서 있으니까 문제예요. 왜 이 사람의 말에 문제가 있냐?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에게 1시간 30분 정도의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라고 얘기했죠. 니들이 이러니까 뉴라이트에 오염되고 바른 역사관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일본 법원이 안중근 의사에게 재판을 공정하게 했다라는 건 전형적인 일제의 논리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매국노 발언이에요. 일본이 최후 진술을 충분히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시각이에요. 어디서 대한민국의 검사라는 인간이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 공정한 것 같이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 여자의 말만 들어보면 일제 재판부는 안중근에게 최후 진술 기회도 오래 주고 재판이 공정했다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안중근 장군이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 줄 아세요? 먼저 안중근 제가 이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있어요. 공부도 많이 했고 안중근 의사의 재판이 가장 불합리한 건 뭐냐? 안중근 의사는 일본의 영토가 아닌 그 당시에 청나라의 영토에서 이토우 히로부미를 죽였어요. 제3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제3국에서 받는 게 맞아요. 그쵸? 그 당시에 일본이 하얼빈에서 자기네들이 지배하고 있었을 때는 일본인들을 관할하는 재판 기구였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안중근 장군은 국적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제국이에요. 일본의 법정에 설 이유가 없던 거예요. 가장 그게 잘못됐고, 두 번째,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통역도 일본인. 사실상 깜깜이 재판을 받았어요.
제대로 통역이 제대로 해줬겠습니까? 이런 재판을 마치 공정한 재판을 안중근도 받았다. 그런 안중근보다도 못하는 대한민국 헌재의 재판관들이다.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의 검사입니다. 역사도 모르고 일본의 시각에서 안중근 장군의 재판이 공정했다. 미친 거죠. 그렇죠? 이 얘기를 어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방송 못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이런 검사는요, 일제시대의 순사보다도 못한 인간들입니다. 제대로 된 안중근 장군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안중근 장군에게 일제가 왜 마지막에 변론 기회를 줬냐? 어차피 각본대로 사형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얘기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때 안중근 장군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재판은 불공정하다. 검사들의 기소도 잘못됐고 불공정한 증거 채택, 불공정한 재판, 모든 걸 불공정하다고 얘기했던 게 안중근입니다. 내란 수계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일제 식민지의 사령관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민족의 영웅과 내란 수계와 비교하는 이 정신 나간 이런 검사들, 제발 윤석열이가 헌재에서 뭐라고 떠드는지 영상이라도 한번 쳐보고 얘기해라. 응? 네가 사람이면 윤석열이가 헌재에서 어떤 망발을 하고 개소리를 하는지 그 영상이라도 한번 쳐보고 얘기를 해라. 얼마나 지금 과도할 정도로 문영배 헌법재판 권한소장 대행이 얼마나 윤석열에게 발언권을 8분이나 주고 피청구인의 변호인단에게 얼마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볼 때는 오히려 답답할 정도로 너무 많이 주고 있어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여러분들 절대 속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그냥 욕만 하고 넘어갈 일 아니죠. 어디다 대고 내란 수계와 독립군 영웅을 비교를 합니까? 그쵸? 그거를 짚어주세요. 윤석열은 내란 수계예요. 안중근은 대한민국 영웅이에요. 어디다 대가 비교합니까? 응? 이거 먼지 묻었다고? 됐냐? 그 다음에 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10일 날은 이재명 당대표의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야당목 이재명 당대표께서 연설을 했고 11일 날은 권난동이 국회 교섭단체 연설 했고요. 어제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권한대행이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죠. 근데 어제 사실 조국혁신당이 조국 장관이 없으니까 조국 의원님이 없으니까 좀 주목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중요한 게 나왔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이거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조국혁신당의 제안이 뭐냐? 반헌특위를 구성하자. 우리가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지금의 내란 수괴들, 내란 동조자들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를 구성하듯이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헌특위를 구성하자라고 하면서 저는 이거 굉장히 동감을 했어요. 반드시 내란 공범자들과 주동자들, 내란 선동자들을 단죄를 하기 위해서는 반헌특위에 조사권도 부여하자. 그쵸? 조사권. 그냥 어떤 국회의 조사권이 아니라 반민특위가 기소권도 있었잖아. 검찰들까지 가서. 그래서 반헌특위에 조사권도 부여를 해서 끝까지 어떤
처벌을 하자. 요 내용이 어제 언론에 잘 많이 안 들어와서 제가 어제 그걸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만간 여러분들 오늘 제가 개국본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아이디어를 냈던 제가 과거 대표 시절부터 좀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뉴라이트 척결단. 그래서 지금 개국본 신임 대표님이랑 이사님들이랑 지금 뭘 준비하고 있냐면 뉴라이트 척결단을 만들어서 3월 1일 날 독립기념관 앞에서 발대식을 합니다.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있었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가 모든 권력을 장악을 했거든요. 파파님 예언대로 윤석열 하야할 수도 있대요. 다 지나면 내 말이 왜 그 얘기가 했는지 그 방송 한번 다시 봐봐요. 탄핵 당할 바에는 하야를 결정할 인간이에요. 그 인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뉴라이트 척결단이라는 걸 저는 반드시 내란 척결은 뉴라이트 척결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인 인간들이 결국은 뉴라이트가 장악을 했거든요. 이 뉴라이트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내란까지 끌고 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학계 그리고 정계, 언론계 모두 할 것 없이 이 가장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개국본이 나서서 만약에 인권위원장이 개소리를 하면 개국본이 출동해서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사퇴운동을 하고 독립운동 기념관장이 헛소리를 하면 교수가 헛소리를 하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역할을 우리 개국본 신임 대표님들과 이사님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꼭 개혁국민운동본부 뉴라이트 척결단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있었죠. 그렇죠? 하야랑 무슨 상관이야. 하야 얘기 잠깐 해드리면 하야를 하게 되면 그냥 대통령직을 스스로 관두는 탄핵에 파면당할 바에는 그냥 하야 스스로 관두겠다라는 의미고 그거는 법원 결정이에요. 그쵸? 헌재의 결정이고 지금의 사법부에서 윤석열의 어떤 계엄령 그거에 대한 사법적인 죄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니까 그 얘기는 이따가 하자고. 이렇게 내용에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주제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따가 그 얘기는 해드릴게. 알겠죠? 갑자기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버리면 이 얘기를 하다가 방송에 흐름이 끊기니까 나중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 뭐가 중요한 게 나왔냐면요. 경제부총리 최상목이가 오늘 경제 분야니까 당연히 최상목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최상목이가 나오는데 오늘 김용민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좀 묻혀있는데 뭘 중요한 얘기를 했냐면 지금 너 왜 상설특검 왜 국회에다가 너 왜 의뢰 안 해? 이겁니다. 응? 상설특검을 두 달 전에 상설특검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너 왜 대통령 직무 권한대행이 한덕수도 안 하더니 너 왜 지금 상설특검 두 달째 지금 국회에 이게 너 왜 안 해? 응? 했더니 숙고 중입니다. 미친놈이죠 이거. 이거는 그냥 내란 동조자예요. 저는 이거 최상목이 쥐새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박근혜 때도 쥐새끼처럼 여기저기 피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최상목이가 박근혜 미르재단, 최술심 미르재단을 설계하고 기업들로부터 돈을 어떤 모금하는데 검찰이 최상목을 잡았죠. 최상목을 풀어준 게 윤석열이에요. 우리 상목이 하던 서울법대 후배. 왜 그때 최상목이만 안종범 경제수석도 구속되고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최상목이었어요. 그때 특검
특검 반장이 윤석열 아닙니까? 응? 윤석열이가 그때 특검 반장이었기 때문에 최상목이 빼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상목이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응? 이런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명태균 특검 얘기하고 2부로 넘어갈게요. 예, 명태균 특검이 여러분들 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사위에 상정이 돼갖고 19일 날 지금 법사위에 이미 상정이 됐어요. 원래는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은 숙려 기간이 20일 정도가 있는데 굉장히 긴급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면 법사위에서 신속 법안으로 채택을 해서 21일에 숙려 기간 없이 바로 상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의석의 힘입니다. 머릿수가 깡패예요. 머릿수 숫자가 깡패입니다. 국회는. 그래서 20일에 숙려 기간 없이 법사위에서 상정이 됐고 이제 1소위에서 이 법안에 문제가 있냐 없냐 심의를 하면 국회 본회의에 올려서 나중에 투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명태균 특검을 법사위에서 상정하면서 19일 명시를 국회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라고 했더니 명태균이가 자기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명태균이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명태균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명태균이는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명태균은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국힘당의 어떤 책사, 설계자 이런 뒤에서 보이지 않는 검은 손 역할을 하고 싶었던 애예요. 근데 명태균이가 지금 이렇게 돌아선 거는 뒤에서 어떻게 보면 그 김건희 백으로 훈장질하고 기획했던 이제는 자기를 전부 버리려고 하니까 배신감에 의해서 내부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태까지 명태균이가 거쳐간 오세훈, 홍준표는 사실상 핵폭탄을 맞았더만. 홍준표 정치자금 20억, 그 다음에 선거자금 과도 쓴 거, 이거 완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나중에 이거 수사받으면 홍준표는 대선 이거 먹으면 아예 날라가고, 오세훈이도 지인에게 지인을 시켜갖고 여론조사비 부담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고, 지금 민주당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명태균 녹취 파일을 대부분 갖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민주당이 뭘 공개했냐면 원희룡 인수위 자리 내가 추천했다라는 명태균의 녹취록을 깠어요. 민주당에서. 지금 명태균의 심리가 뭐냐면요. 명태균이가 지금 가장 화나는 건 뭐 국힘당의 어떤 여러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준석, 뭐 김종인 할 것 없이 뭐 원희룡, 박안수, 뭐 경남도지사 별의별 자기에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그 신세 졌다, 내가 도와줬다라고 생각하는 새끼들이 하나같이 자기랑 손절을 하니까 개인적으로 배신감이 드니까 되게 싫어하는 건 있겠죠. 근데 이 사건의 발단은 누구냐면 강혜경 씨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의 발단은 강혜경 씨입니다. 강혜경 씨는 명태균이가 부리던 부하 여직원이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명태균이가 지금 민주당에 덥석 손을 잡지 않고 민주당에게 계속 무슨 떡밥같이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명태균이 요구사항이 강혜경을 공익제보자에서 빼고 자기를 공익제보자로 올려달라 이거예요. 민주당은 들어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익제보자가 되는 순간 그동안에 자기가 저질렀던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그 죄악이 공익제보로 사실 덮여서 죄가 가벼워질 수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명태균이는 지금 강혜경한테도 분노하고 있고 강혜경 아니면 조용히 묻힐 사건이었는데 강혜경이 이걸 터뜨려갖고 자기가 이렇게 구속되는 그런 1차적인 원망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는 김건희와 윤석열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김건희의 어떤 그
오늘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 얘기를 오늘 빼먹었네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였죠 오늘? 국정원장. 야,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 제가 이거 얘기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국정원장이 어떻게 영부인이랑 계엄 전날 두 번을 그러니까 메신저를 주고받았냐 이거야. 말도 안 되죠. 이거는 김건희 얘기할 때 할게. 조태용은 김건희 얘기할 때 할게. 빼놨어. 김건희 건 따로 빼놨어요. 죄송해요. 명태균 얘기하고 김건희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명태균 특검을 한다니까 지금 국힘당에서 난리가 났죠. 국힘당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명태균 특검한다 그러니까 보수 개멸이다, 자객 특검이다, 막 이렇게 난리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떠세요? 야, 명태균이랑 니네가 아무 상관없고 자유로우면 명태균 특검은 왜 보수 개멸이야? 더 하고 싶죠. 그쵸? 지네가 명태균과 상당한 커넥션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 그러잖아. 명태균 특검을 하고 명태균 황금폰이 뭐 폭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은 보수 괴멸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야, 니네 무슨 짓을 했길래 명태균 황금폰이 까지고 명태균 특검을 하면 보수가 괴멸될 정도로 니네 추악한 짓을 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 니네가 스스로 얼마나 추악한 짓을 했으면 명태균 휴대폰 안에 뭐가 그렇게 찜찜한 게 있으면 보수가 괴멸될 정도로 니들 뭔가 큰 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검을 더 해야지. 그쵸? 그러니까 특검을 더 해야죠. 얼마나 구린 게 있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게 있으면 보수가 괴멸된다 그러고 여당 목숨줄 노리는 자객 특검이다? 야, 명태균 특검하면 니네들 죽어? 숨통이 끊겨? 반드시 해야 되겠네. 근데 서서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검찰에서 12월 12일 날, 그쵸? 검찰에 12월 10일 날 명태균의 휴대폰이 제출됐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녹음 파일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포렌식 중이래요. 아직도 포렌식 중인데 정치인 140명이 등장한대요. 정치인 140명이 등장한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명태균 황금폰에 나온다는 140명은 명태균 사단이라고 불린대요. 명태균 사단이라고 불리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 대선 전에 윤석열이한테 그리고 김건희가 사과를 우리가 요구하니까 개사과 이렇게 김건희 있죠. 그거를 권난동이가 지적을 했대요. 여러분들 이미 방송에서 들으셨죠? 개사과를 사과를 젖따위로 하냐라고 하면서 권선동을 지적을 했더니 김건희가 경로를 했대요. 그래서 사저 출입을 금지시켰대요. 그래갖고 내가 그리고 검찰에 제출한 USB에는 윤석열, 김건희 육성 녹취록이 상당수가 있대요. 제가 여러분들 윤석열 한 2년 10개월 됐죠. 제 말 기억하시는 분들, 제가 윤석열이가 집권 1일차부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정권이라고 정말 유일하게 3년 동안 떠든 게 저예요. 여러분들 모든 거를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김건희를 넣어보십시오. 그쵸? 제가 3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얘기한 게, 여러분들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빼고 김건희라는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모든 게 다 의혹이 해소됩니다. 네, 저는 진짜 모든 여러분들 이게 윤석열이 이 정도까지야? 그걸 빼고 김건희라는 이름을 넣으면 모든 의혹이 다 풀린다라고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고, 김건희가 이 시간에 공천하고 있을 거고, 김건희가 인사도 김건희가 개입하고 있고,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태균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가 드냐? 여태까지 우리는 윤석열이가 경로했다라는 소리를 듣는데
이것도 윤석열이 격노한 게 아니라 김건희의 격노였어요. 그쵸? 윤석열이가 뭐 이렇게 책상을 치면서 격노했다는 모든 게 김건희한테 졸라 까이고 혼나고 와갖고 너 이 새끼야 어떻게 했길래 내가 어제도 우리 와이프한테 욕을 존나게 먹고, 그러니까 모든 국정에 오빠 대통령 맞아? 이런 소리를 하잖아 진짜. 오빠 대통령 맞아? 이따위로 할 거야 일? 하면 또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국정원장 이 새끼 바꿔! 그러면 국정원장 바꾸면 됩니까? 그래서 예전에 막 국정원장 바뀌고,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김건희가 격노하면 윤석열이가 같이 책상을 치는 거였어. 진짜로. 그래서 저는 이번 19일 날 명태균을 국회에서 불렀거든요. 증인 출석으로. 근데 명태균이가 건강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하는데 국회에서 오면 옥중에서는 하겠대요. 옥중 청문회 현장 질의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건 민주당이 간대요. 19일 날 아마 폭탄이 터질 수도 있어요. 19일 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창원교도소에 현장 질의를 하게 되면 명태균이가 가능하다라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19일 날. 여기에 핵심은 홍준표 경남지사 선거 때 20억의 차용증이 있고 전현직 140명, 윤석열과 김건희의 녹취록 다수, 대선 앞두고 저쪽은 시한폭탄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부 녹화는 여기까지. 네, 2부 김건희. 김건희랑 국정원장이랑 직통 문자를 했다. 제가 여러분들은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란 수괴는 김건희다. 그쵸? 처음부터 나는 김건희 가만히 있으려니 아니다. 얘는 내란 수괴다. 응? 그럼 제가 아까 이 생각을 했어요. 김건희가 당일날도 아니고 당일날은 알리바이를 위해서 성형외과를 간 것도 이상했고 왜 하필 전날이었나? 그쵸? 왜 하필 전날이었나? 저는 김건희가 조태용 여러분들 조태용이가 누굽니까? 주미 대사 출신이에요. 응? 조태용이는 당시 주미 대사였다가 국정원장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주한미 대사였다가 국정원장으로 간 거예요. 그럼 왜 하필 당일날이 아닌, 당일날은 알리바이라고 그 전날 했냐? 먼저 이 얘기를 할게요. 김건희랑 어떤 문자를 나눴냐라고 하니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전날 김건희가 2통의 문자를 보냈대요. 그리고 조태용이가 그 다음날 답장을 1통을 했대요. 문자를 교환한 거죠. 그러면 저는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에요. 김건희는 이 새끼는 꼭 잡아주세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조태용이는 기억이 안 난대요. 조태용씨, 답장을 해놓고 기억이 안 난다? 개소리 하지 말아라. 그냥 문자가 왔으면 씹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김건희가 2통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당신이 그 다음날 답장을 보냈잖아. 답장을 보냈는데 기억이 안 난답니다. 기억나게 해줄까? 저는요,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결국은 여인영 밤첩사령관 윤석열이가 홍장원 1차 장관 통화할 때 싹 잡아들여라 라는 얘기를 했죠. 저는 김건희는 전날 국정원장에게 내일 계엄이 발생하면 반드시 누구는 잡아달라.
김건희가 죽이고 싶은 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정원이 계엄에 할 수 있는 것은 요인 암살, 요인 체포예요. 그렇잖아. 나머지는 군대가 움직이는 거고 왜 하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그 전날 보냈냐. 김건희 사살 리스트가 있었을 거라 같아요. 제가 보면. 김건희 사살 리스트. 저는 그거라고 봐요. 김건희가 이놈은 죽여달라. 꼭 잡아달라. 그래서 조태용은 그 다음날 대답을 한 것이고, 어디까지나 제가 추리를 좀 잘하잖아요. 이미 조태용은 뭐 이재명, 한동훈, 뭐 김어준 뭐 이런 거 다 명단을 이미 그 전날 김건희로부터 먼저 받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태용은 이미 김건희로부터 그 전날 그 명단을 받았는데 홍장원이는 윤석열에게 그날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홍장원이가 조태용한테 이런 싹 잡아들이라고 한다. 이런 명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내일 얘기하자 그랬잖아. 이미 조태용은 놀라지도 않은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국정원장이야. 근데 나도 모르게 1차장이 와서 방첩사령관이 내일 이재명을 잡고 한동훈을 잡고 누구를 잡으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놀래야 되잖아. 그렇지 않아? 이게 상식 아니야? 제 말이 딱 들어맞죠? 정상적이면 국정원장이고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잡으라 그러면 야, 너 그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 여인영 방첩사령관인데 여인영한테 전화해갖고 야, 이거 누구 짓이야? 놀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내일 얘기합시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치? 이미 조태용은 김건희로부터 이 사살 명단을, 체포 명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랄 일도 없고, 그런 홍장원 차장의 보고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일 얘기합시다 라고 한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그쵸? 이미 조태용이는 안가 회의에도 가고 계엄이 예고돼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아니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내가 국정원장이야. 나도 모르는 명단을 내 부하가, 그것도 보통 명단이 아니라 여당의 대표, 야당의 대표, 국회의장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냥 내일 얘기합시다 이렇게 넘어갈 사람이 있을까? 야, 너 그거 누구한테 들었어? 이게 기본 아니야? 그거 누구한테 들은 정보야? 방첩사령관입니다. 방첩사령관? 방첩사령관 내가 전화해볼게. 방첩사령관 이거 누가 지시야? 이게 맞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홍장원 1차장의 증언에 의하면 무슨 지시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얘기합시다. 알고 있었던 거지. 응? 그쵸? 제가 보면 김건희가 계엄 전날 급하게 국정원장에게 2통의 직통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잖아. 여러분들 보시면요, 김건희랑 조태용은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예요. 조태용이가 주미 대사를 할 때, 영빈관에서 재외공관장 초청 망창을 할 때 조태용 부인,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조금 더 추적을 해야 되는데, 조태용 부인과 김건희가 막역한 사이라는 소리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김건희가 계엄 전날 그것도 국정원장에게
사실 대통령도 국정원과 직통을 하지 않고 직보를 받지 않는 분위기인데 실질적으로 김건희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장과도 직통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헌재 8차 심리를 보면요. 유일하게 국정원장이 나와서 홍장원의 증언을 오염시키고 홍장원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편들고 왜 그러냐? 계엄의 조태용은 가담자입니다. 자기가 그 전에 사전 모의했던 정황 이런 모든 가담의 흔적이 조태용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홍장원의 증언을 오염시키는 거죠. 이미 조태용은 계엄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란 특검이 발동되면 조태용이는 주요 종사자로 잡혀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다음에 오늘 법무부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무부에서 지금 명태균 황금폰 포렌식이 끝나면 김건희 소환을 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벌써 검찰 내부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다 퍼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소문이 다 퍼졌고 사실 명태균 황금폰이라고 얘기하고 김건희 공천 개입이라고 읽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의 지금 검찰에서 갖고 있는 USB의 녹취 파일은 김건희의 공천이 2022년 총선에도 개입됐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은 포렌식이 아직 안 끝났다. 저는 저거를 이렇게 읽고 싶어요. 법무부 차관 김서구가 아직 포렌식이 안 끝나서 포렌식이 끝나면 김건희를 소환을 필요하면 소환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포렌식이 끝나지 않았다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이 아직 탄핵되지 않았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김건희를 소환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려요. 이게 정치 분석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포렌식이 끝나지 않아서 김건희를 소환하지 아직 안 하는 데가 아니라 윤석열 탄핵이 아직 안 당했기 때문에 김건희를 아직 소환 안 하는 거다. 윤석열 탄핵과 동시에 김건희는 검찰이 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왜 제가 김건희를 사면 초과라고 얘기했냐면 드디어 경찰이 경호처장 김성우, 이광우 구속영장을 3번째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검찰이 김성훈, 이광우의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안 수사를 지시를 내렸어요. 제가 이때 아마 가장 빨리 얘기했죠. 여기는 비화폰 서버를 지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김건희와 검찰, 김건희와 윤석열, 이 비화폰 서버에는 수많은 내란 종사자들의 증거가 남아있다. 그래서 절대 검찰은 유일하게 지금 내란 사태에 있어서 유일하게 기소되지 않는 집단은 검찰이죠. 유일하게 기소되지 않은 사람은 김건희죠. 모두가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두 비화폰, 경호처, 김성훈, 이광우 모든 손이 김건희를 가리키는데 유일하게 기소되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 김건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경호처에 김성훈과 이광우를 구속시키면 더 이상 경호처 압수수색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 됩니다. 진짜 보스는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셔도 권력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김건희 논문을 3년째 검증하는 숙대도 논문 표절로 확정시켰고, 김건희가 이제 석사 논문이 취소가 되면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되고, 김건희는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김건희 논문 취소는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석사, 박사, 술 따르기 박사, 줄리,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나도 살아야죠. 근데 왜 김건희는 논문 표절에 있어서 취소하면 그만이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정경심 교수나 조민 선생은 사법 처리까지 당했는데 김건희는 석사 논문 취소하고 박사 논문 취소하면 끝이에요? 말이 안 되죠. 응? 왜 얘한테는 사법 처리하라고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까? 업무 방해잖아요. 정경심 교수와 조민 선생한테 적용했던 법 그대로 해야죠. 입시를 방해했다 그래갖고 정경심 교수님 4년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김건희도 석사 이것도 입시 아닙니까? 입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졸업을 시켰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업무 방해예요. 업무 방해. 오늘 여러분들 저는 사람들 말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는데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와 문자 통화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억은 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쵸?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하는 게 이런 체포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응? 그러니까 사실 자주 있는 아니었다는 것은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쵸? 조태용은 자기가 아니래도 와이프로든지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건 자주가 무슨 말이에요? 가끔은 연락을 하고 지냈다 친분이 있는 사이라는 거야. 그건 무슨 말이야? 국정원장 임명을 김건희가 했다는 거야. 응? 안 그래요? 어디 국정원장을 영부인이 문자질을 합니까? 응?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건 뭐냐? 조태용이 주미대사 할 때 주미대사 하다가 국정원장으로 옮긴 거는 김건희라는 거예요. 응? 김건희가 인사 다 했어요.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응? 그냥 김건희 부하가 맞아요. 조태용이에요. 그래서 오빠 조태용이 미 대사인데 요즘 그 좀 믿을 수 있는 사람 같은데 국정원장 좀 보내. 아 국정원장을 보내면 됩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막 국정원 지네끼리 싸우고 원장 물러나라고 막 지네끼리 싸운 거 알죠? 그 다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조태용이었던 거야. 응? 조태용은 누구냐? 김건희의 가장 내가 보면 믿을 수 있는 신복이에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 그럼 평소에 자주는 아니래도 인사드리고 문자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이거는 아마 드러날 거예요. 응? 내용이 기억 안 나는데 답장해놓고 응? 계엄 전날 응? 지금 오늘 MBC 보도에 따르면 노상원 방첩사령 전 정보사령관 명단에 한 50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 인사들 뿐만 아니라 한 광범위하게 500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싹 그러니까 다 이 기회에 다 작살 내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쵸? 그냥 이 기회에 싹 다 정리하려고 그랬던 거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면 윤석열이가 제가 며칠 전에 독재의 꿈을 꾸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윤석열은 딴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지금 나오는 거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제 심층분석한 거 보세요.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이고 자기가 3선 개헌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영구 집권이 아니라 지자체장 같이 대통령도 3번 연임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론을 띄운 다음에 선관위를 장악해서 다시 선거해갖고 자기네들 과반 이상을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갖고 과반 이상을 얻으려고요. 3선 연임을 했던 장기 독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최근에 심층분석 보시면요. 여기 있잖아.
6일 전에 현실은 장기 구금, 장기 독재 꿈꾸며 계엄 선포. 제가 6일 전에 이 내용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옛날에 아까 어떤 분이 하야 얘기했는데 저는 윤석열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변호인단 사퇴라고 얘기하는데 하야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어차피 파면될 거 자기는 스스로 물러나서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언제 얘기했더라? 야, 이날 2개월 전에 와, 이때 여러분들 이날 한번 보세요. 혹시 긴급해갖고 내가 이때 혹시 나중에 한번 천천히 보시고 내가 하야에게 한번 했어요. 윤석열이가 던질 가능성이 있다. 한 달 전인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위에 있어요? 어디? 어디 있어? 2개월 전에 있다고? 방금 지나갔다고? 여기? 이거? 어디야? 이거야? 로레님이 찾아줬네. 이거야? 이거 언제 한 거지? 이게 뭐야? 윤석열 하야냐 탄핵이냐? 요 방송이었어? 윤석열은 하야냐 탄핵이 언제 거야 이게? 이게 썸네일이 뭐야? 내가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 거야? 나 왜 나 혼자만 못 찾아? 내가 망명 얘기도 했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이냐? 여기 있다. 2개월 전에 했네. 여기 있네 여러분들. 2개월 전에 윤석열은 하야냐 탄핵이냐 이것만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거 얘기했는데 일단 저 때 내가 왜 저런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이가 왜 저는 하야도 무게를 두냐면 탄핵이 당하면 법적 심판이잖아. 그치? 탄핵을 당하면 법적 심판이기 때문에 쟤네가 우길 수가 없어. 쟤네가 우길 수가 없는데 윤석열이가 하야를 하면 지지층 결집을 시켰어요. 사법적 판단은 받지 않고 스스로가 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제가 이 한 몸 바친다라고 할 것 같다는 거야. 제 말은
탄핵은 법적 이미 선고가 난 거기 때문에 그 불복하거나 그러면 다음 대선에 윤석열이 살 길은 이제 정권 재창출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 윤석열이 살 길은 정권 재창출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이가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겠다라고 국정에 혼란을 줘서 그러면서 꼭 이겨달라라고 하면서 물러나면 지금 극우들과 저쪽이 어떤 한번 윤석열이 그만두면 윤석열 탄핵 심판은 끝나죠. 왜 그러냐면 직무가 정지를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만두는 거니까.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윤석열은 뭐 하야를 하나 안 하나 법적 구속은 뭐 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김건희를 잡아야 되는데 진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김건희 뭐 망명설이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김건희는 감옥 안 가려고 별의별 짓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저는 정말로 대통령 자리 스스로 물러나는 건 대통령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김건희는요 절대 자기는 감옥 안 간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 한 일주일 2주일 전 방송에 윤석열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하여튼 김건희를 가장 빨리 잡는 방법은 빨리 경찰에서 김건희 이 비화폰 서버를 확보한 다음에 김건희를 긴급 구속영장은 경찰이 쳐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 그래갖고 계속 이 김성훈, 이광호 여기 사건에 왜 내가 집중하냐면 김건희를 잡으려고 그러면 용산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을 하면 김건희가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 김건희가 드러나면 검찰도 드러나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검찰이 기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계속 떠들었잖아요. 지금 김건희는 반드시 지금 이번에 검찰이 또 기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뭐 좀 지켜봅시다. 이번에 그래서 제가 예의주시하는 게 오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김 차장과 김관호를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하고 끝냅시다. 네,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랑 김경수 지사랑 오늘 만났죠.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재명 당대표랑 김경수 지사랑 통화도 하고 두 분은 소통을 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의 포용 그리고 연대 비명계 끌어안기 비주류계 끌어안기 본격화의 시동이라고 그러니까 대선 행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책임은 나한테 있고 윤석열을 자기가 등용한 건 두고두고 해야 한다라면서 친명과 비명 사이의 어떤 그 대선 책임론 공방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었죠. 문재인 대통령 내 탓이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뉴스공장에 나와서 내가 부족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해묵은 대선 책임론에 대해서는 이젠 접자라고 하면서 양쪽의 좌장들이 사실상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김경수 지사 그리고 김두관, 김부겸, 뭐 김동연, 박용진, 임종석 여기저기 사실상 민주당 당원들에게 제명됐던 사람들이 나서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라고 그 비판은 어떤 통합을 요구하고 연대를 요구하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는 뭐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주요 오늘 김경수 지사와 이재명 당대표의 오늘 만남은 헌정 수호 세력을 힘 합치자 여기까지는 동의.
김경수는 민주당은 좀 더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류에서 밀려난 어떻게 친노 친문의 이제 상징적인, 사실 저는 김경수는 영원한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 같아요. 김경수는 사실 2인자, 3인자 이 정도의 이미지지, 저는 김경수가 리더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은 맞아요. 좋은 사람은 맞지만 그만큼 친문 진영에서도 대선 후보를 못 키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여러분들이 실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민주당은, 저는 여러분들 이게 더 극적으로 가는 하나의 시나리오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요.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워낙 악마와 공격을 당했고, 여기저기서 민주당 내부에서 수박들에게 여태까지 검찰과 수박이 손잡아서 이재명 당대표를 검찰로 잡아가게끔 해서 사실 정치적 사망 선고를 만들려고 했던 인간들이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지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서 사과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사실 이재명 당대표는 오히려 수박들에게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당대표를 잡아가라고 할 수가 있었냐. 그 당시에 검찰과 손잡았던 그 당시에 민주당 21대 국회의원들, 진심 어린 당원들에게 사과하라, 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는 목적이, 그리고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손 잡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김경수는 민주당 배제 논리 극복하고 더 다양해져야 된다. 동의합니다. 다양성은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친노 친문, 물론 아직도 그런 개파도 있고 남아있는 정치인들도 있고 그런 정치인들을 따르는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한 표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손을 잡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어디까지 손을 잡아야 되냐? 저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없어서도 안 되고 대선을 못 이기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개로만으로도 대선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다들 하실 거예요. 그렇죠? 민주주의의 모두가 하나가 돼서 이재명 당대표를 사실상 민주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경선해서 뽑은 다음에 대동단결로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같이 내 선거같이 힘껏 뛰어들 때 물론 당연히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당연히 대선은 넓은 행보, 그리고 포용과 통합의 행보 필요하죠. 어디까지 해야 되냐? 어디까지?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우클릭에,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의 포용에 옆에서 계속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성호 의원이에요. 정성호 의원은 누구냐면 과거 비주류였죠.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저는 썩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검사 출신이에요. 근데 정성호 의원의 어떻게 보면 수호 천사 역할을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가 여기까지 민주당에서 올라와서 자리 잡는데 큰 공을 세운 게 정성호예요. 사실. 정성호는 저희가 원래 좋아하지 않는 우리가 친문을 지지할 때도 정성호는 반문이었고, 정성호는 딴 게 아니라 가장 상징적인 게 이재명이 가장 힘들 때,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힘들 때 정성호는 3선 4선의 중진 의원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의 어떤 수호천사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여태까지 이재명 당대표를 당에서 지켜주는 중진 의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성호는. 근데 정성호 의원님이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김경수 지사에게 헌정 수호 세력들의 통합에 역할을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어디까지 표현과 통합이냐 이 말을 왜 했냐면요. 당연히 여러분들 지금 김경수 오늘 만나갖고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 양보를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고 그러면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친문이 왜 주류에서 밀려냈는지 본인들이 진짜 모르더라고. 당원들한테 먼저 사과를 하고 당원들한테 지난 21대에서 부족했던 것들을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 당대표 잡아가라고 하고. 얘네들은 그냥 이재명 당대표만 쪼으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하세요라고 하면 당원들이 그만해야지라고 그런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응? 저는 여러분들 김경수 지사나 사실 이재명 당대표를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1년 사이에 이재명 당대표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친문진영에서도 많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대선은 티격태격 되는 것이고 이 김경수 입장에서는 친문진영의 어떤 상징적인 이제는 어떤 정치인이 돼버렸죠. 김경수마저 여러분들이 배제하고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김경수와 이낙연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이낙연 같은 민주당의 적인 이재명 당대표의 적인 이낙연 같은 인간들과 김경수 지사나 문재인 대통령과는 친문 진영들과 여러분들 좀 차별화되게 비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낙연. 지금 여러분들 제가 방송에서 지금 제목에 달아놨죠. 양기대가 만든 희망과 포럼 배우는 이낙연이다. 양기대는 누구냐? 옛날에 광명시장 3선 출신이고 전폭적으로 전해철 그 다음에 이쪽 계열에 있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옮기냐면 이낙연의 핵심적인 윤영찬과 양기대가 지난 대선에 보이지 않는 불복을 했던 인간들입니다. 양기대는 실질적으로 윤영찬, 양기대 이런 애들은 탈당하지 않고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새로운 미래의 분당 사태 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게 하는 역할을 하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양기대는 누구냐면 전통적인 지난 대선에서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이낙연과 윤영찬 대선 불복을 사실상 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낙연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갈까 말까 저울질하다가 끝까지 나와서 내부를 흔들는 판단을 했던 것이고 양기대도 아마 동아일보 기자 출신일 거예요. 그래서 기자 선배이자 당 대표였던 이낙연을 추정하는 자들이고 지금 이제 양기대가 만들었던 지금 희망과 포럼이라는 이거는요 뭐 얘기는 좋아요. 공정 경선해야 된다. 공정 경선하면 됩니다. 지금 양기대가 희망과 포럼을 만들어서 활동한다는 것은 이낙연이가 민주당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낙연이가 들어오면 서른, 이원욱, 뭐 조응천, 전병헌 이런 새끼들이 다 들어오는 거죠. 이 희망과 포럼은 배후에는 이낙연이고 이낙연이가 민주당의 복귀를 노리는 희망과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조만간 저거를 한대요. 뭐 발대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출범식을 18일 날 출범식을 하는데 이거는 다분히 이낙연의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여기저기 막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김부겸, 정세균 뭐 전 총리들 뭐 지금 쟤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면 삼총리 삼김이 비명계의 목소리를 내서 하나의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이거예요.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이놈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신당 창당을 해서 삼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삼총리는 이낙연, 정세균, 김부겸 삼총리와 그 다음에 김동연, 그 다음에 김두관, 김경수 이 세 명이 합쳐서 신당 창당을 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거는 막지는 못하더라도
대통령이 안 되게끔은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정치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민주당을 나가서는 자기네들이 살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이나 이탈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탈이나 창당은 사실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희망과 포럼이라는 걸 만들면서 양기대가 그날 출범식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왔냐 이걸 보고 뭐 섣불리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히 선을 긋는 거는 정세균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나 자기는 희망과 포럼에 가입하지는 않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이낙연, 그 다음에 전병헌,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김동연, 저는 김동연이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왜 제가 김동연이를 아니 뭐 홍영표나 밖에 있는 애들은 힘도 없어요. 그렇죠? 지금 끈 떨어진 과거의 그 애들은 여러분들 저는 김동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김동연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김동연이가 사실 김동연이는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 장관이었지만 얘는 민주당 성향이 아니라 사실 보수에 가까운 자예요. 김동연이 같은 애들은. 그렇죠? 제가 왜 김동연이를 조심해야 된다면 이 인간이 분권형 4년 중임제를 외칩니다. 이거는 친문 진영에서나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요구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저는 김동연이가 막판에 뒤통수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김동연이를 옛날부터 키우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게 김동연이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지금 경기도지사 됐는지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선 경선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요 김부겸, 김동연은 저는 새로운 세력들과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김경수나 임종석이가 아무리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을 하고 그래도 걔네들은 민주당을 못 떠납니다. 근데 김동연이나 김부겸 이런 애들은 이재명도 안 된다, 윤석열도 안 된다, 나머지 다 모여라. 저는 이거에 이놈들이 합류를 할 것 같아요. 내란당으로는 못 가죠. 내란당으로는 못 가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유승민, 김동연, 김부겸, 친윤, 아니 반윤, 반명 세력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당이나 그런 창당한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들의 모임 그래갖고 저는 김동연이 키워주면 안 돼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 다음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가자. 이거 여러분들 탄핵 전에 반드시 개헌하자. 그것도 딴 개헌도 아니고 권력구조의 개헌. 이거 어디가 요구하는 거죠? 국힘당이 요구하는 거예요. 김동연의 분권형 4년 중임제는요 국힘당의 권난동이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얼마 전에도 제왕적 대통령제 얘기하면서 국회 대표자 연설에서 분권형 4년 중임제 개헌을 권난동이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낙연은 뭐 사실상 밖에 나가 있고 이낙연이는 뭐 사실상 새로운 미래라는 정당에 나가 있고 그런 애들은 민주당에 절대 못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해도 되지만 결국 제가 보면 민주당 안에 있는 인간들 김동연 얼마 전에 김부겸이도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잖아요. 외신 기자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저쪽에서 얘기하는 이재명, 윤석열 둘 다 안 된다에 기치를 걸고 가장 선봉했었게 김동연, 김부겸 거기에 플러스 호남표를 의지해서 이낙연
얘네들이 저는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전에 김동연 대선 나와라를 외쳐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늘 좀 정치를 크게 보고 갑시다. 이렇게 이탈할 것 같은 인간들은 빨리 대선에 나와서 출마를 선언하게 해서 미우나 고우나 싸워도 민주당 안에서 싸우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오를 좀 하자고요. 어떤 각오를 하냐면, 여러분들 연대와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 다 따라야 되잖아. 말로만 이재명을 지지하지 말고 당신들 자존심이 상한다 그래갖고 나는 쟤네들 못 받아들여, 그게 아니라 연대 포용 필요하죠. 왜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가 1등이니까.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가 1등이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김경수 정도는 받아줄 수 있잖아. 친문 명문정당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친명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적어도 이재명을 비판하지만 경선에서 지면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같이 띄워줄 사람들은 친문 세력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나름. 왜냐면 윤석열 정부에게 가장 혹독하게 당한 또 한편의 정치 세력은 또 친문 세력이거든요. 그 이재명 당대표가 저렇게 간절하게 친문 세력들을 끼안으려고 하면 여러분들도 좀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총질하고 욕하지 말고, 오죽하면 이재명 당대표께서 김경수 지사 만나갖고 연대하고 포용하자. 이재명 당대표가 1등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2등이나 3등이나 추격자 입장이면 이런 게 필요 없죠. 왜 이재명 당대표가 사이다를 버리고 온화하고 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왜 보여주겠어요? 이재명 당대표는 따라갈 사람이 없으니까 센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를 이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더 이상 민주당 내 선거를 의식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민주당을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더 중요한 거죠. 그쵸? 여러분들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선거는 비난하는 거야.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유력한 후보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추대밖에 안 돼. 그럼 민주당의 경선이 아무 스토리가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극적인 것은 함께 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함께 가면서 같이 손잡고 갈 때 그게 더 감동적이고 그게 더 하나의 그 스토리가 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영화를 볼 때 클라이막스에서 뻔한 결말보다는 때로는 반전 있는 결말이 여운이 많이 남고 그게 더 사람의 심장을 뛰게 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제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대선 막바지에 어떤 사람들이 끝까지 이재명 당대표, 여태까지 비난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재명입니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선거같이 띄워주나, 그러면 그동안에 미웠고 비난했던 진짜 수박이고 뭐고 다 이뻐 보여요. 응? 다 이뻐 보여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 등신은 이런 애들은 좀 내보내. 진짜 여러분들, 전 김경수 지사라는 사람은요 심성이 착해요. 지금 본인이 뭐 이재명 당대표님에게 뭐 사과를 요구하고 더 넓게 가야 된다, 당내 화합해달라 이런 거 요구할 수 있어요. 모두가 친명일 수는 없어요, 정치가. 그렇죠? 우리는 모두가 지지자들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로 하나의 어떤 단일화가 됐지만 정치는 아직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이야 뭐 욕하고 밉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더 극적인 시나리오는 원래 당내 경선에서 여러분들 친명 대 친명이 당내 경선에서 대통령 경선에서 붙어갖고 아 그렇군요 후보님
후보님은 역시 대통령감이십니다. 뭐 이렇게 토론하는 게 좋아요. 이재명 후보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기저기서 비판적인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열띤 토론을 통해서 끝나고 서로 악수하고 경선에서 승자에게 팔을 들어주는 그게 더 멋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는 그렇게 노력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왜 그러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원하는 거거든. 이재명 당대표에게 원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말만 이재명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지 말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만하라 그러고 좀 화합하자 그러고 나 대통령 좀 됩시다라고 하면 좀 들어줘. 그냥 진짜 이재명 당대표 요구를 왜 안 들어줘? 왜 이재명 당대표가 좀 같이 가게 그만 공격들 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만들 좀 하고. 아유, 무조건 권력은 자꾸 보는 거야 여러분들. 권력 뺏긴 다음에 울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이낙연이나 전병헌이나 이런 선 넘는 뭐 윤석열이랑 이재명 둘 다 처단해야 된다 이런 새끼들 말고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끌고 갑시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포용력이, 지지자도 좀 포용력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재명 당대표님만 비명계 포용하면 뭐해? 지지자들 포용 안 하는데. 그렇지? 그렇잖아. 이재명 당대표만 포용하면 뭐해? 지지자들 절대 포용 안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포용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 대선은요 무조건 윤석열 탄핵되면 저는요 뭐 미리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민주당이 이겨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내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 하나 때문에 국힘당이 처해 있는 처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국힘당 여러분들 여태까지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 뭐였어요? 사법부도 자기네 편이고 검찰도 자기네 편이고 뭐 경찰도 자기네 편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기관과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다 자기네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늘 선거의 프리미엄을 어떻게 보면 갖고 있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어때요? 윤석열이랑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 보이지 않죠. 그 이유는 뭐예요? 사법부를 적으로 돌리고 검찰을 적으로 돌리고 경찰을 적으로 돌리면서 사실상 쟤네들은 지네 선관위를 적으로 돌리고 대한민국의 중요 권력기관과 헌법기관들을 국민의힘이 전부 적으로 돌리면서 무슨 선거를 이깁니까? 그쵸? 못 이겨요. 원래 보수가 선거에서 이기는 거는요 늘 헌법 수호하고 그 다음에 헌법을 수호하고 보수의 가치인 준법 정신을 강조하면서 질서 유지를 하면서 안정적인 보수가 된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자기네 편, 검찰도 자기네 편, 모든 공권력도 자기네 편 이렇게 하면서 대선을 치르는 게 그들의 그래도 우리 51대 49로 국힘당도 사실 아슬아슬하게 지거나 이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어때요? 누가 봐도 사법부는 국민의힘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판사들 잡아가라고 하고 사법부를 폭파시키고 난동을 부리는데 그쪽 편을 들고 있죠. 검찰은 윤석열과 이미 선긋기를 했기 때문에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으로 하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경찰은 어때요? 지금 경찰이 앞서서 지금 윤석열의 그리고 용산의 비화폰 서버를 털라고 하고 김건희를 정조준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 말 들으면 어때요? 응? 여러분들 제 말 들으면 어때요? 얘네들은 집권 여당이나 재집권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맨날 사법 카르텔, 검찰 카르텔, 기득권 카르텔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중동 카르텔 하면서 쟤네들은 그 카르텔을 이용해서 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고 그런 분위기에서 선거를 치러서 자기네들이 이겼잖아요. 지금 어때요?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잡힌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 역사상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요, 최초의 기울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사법부가 민주당 편을 안 들더라도 국힘당 편 안 들 겁니다. 그렇죠? 이번만큼은 사법부도 절대 국힘당 편 들지 않아요. 검찰도 국힘당 편 들거나 그랬다가는 자기네들 작살나는 거 알아요.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기득권이 버린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어쩌자고 저렇게 윤석열 감싸고 도는지 우리는 땡큐죠. 우리는 땡큐죠. 그렇잖아. 누가 봐도 대한민국 기득권의 힘은 검찰과 사법부야. 검찰과 사법부만 잡고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없는 죄도 있어지고 늘 그러면서 언론이 옆에서 입방아 찧어주면서 입 털어주면 무죄였구나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도 무죄만 받아내면 조중동이 억울한 누명 썼던 누구 이렇게 커버 쳐주고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의 카르텔이고 그렇게 살아왔죠. 걔네들은. 지금 조중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아일보는 아예 윤석열 버리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고 쟤네들은 뺏집어 지금 제가 그러면 왜 윤석열과 국힘당은 왜 이런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냐 인질로 잡혀서 그래. 제가 그 얘기했잖아 그저께. 지금 국힘당 의원의 거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TK, PK에 지금 전부 거의 80 지역구 80 몇 개 중에 거의 90% 이상이 TK, PK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배신자 하면 배지가 날아가잖아요. 박근혜 트라우마가 그쪽은 아직도 있거든요. 그쪽은 배신자다 그러면 우리가 남인가가 아니라 저 새끼 배신자야 그러면 그 다음에 공천을 안 받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는 대선은 포기하더라도 지역 선거는 포기 못하는 게 국힘당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죽으면 죽겠다. 왜? 자기네들이 대선을 안 나가니까. 쟤네들은 오히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국힘당으로 있을 때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민주당은 집권하면 늘 민주적으로 집권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불이익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통령 자리 뺏기고 자기 지역구 보호하려고 쟤네들이 저렇게 지금 윤석열 탄핵 세력과 함께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선 나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느긋하게 그냥 윤석열 욕도 안 하고 같이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대선 출마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대선 행보를 했다가는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 너 배신자야? 윤석열이 탄핵됐어? 왜 너 혼자 조기 대선이야?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홍준표 그 다음에 오세훈 그 다음에 한동훈 이런 애들은 대선 행보 자체를 못해요. 지금 대선은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1년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1년 전부터 준비해갖고 여의도에 캠프를 만들고 무슨 자문단을 만들고 고문단을 만들고 정책연구실을 만들고 대선은 그래서 당대표도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1년 전에 사퇴하는 걸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지금 저쪽은 윤석열 탄핵되지 않는 이상 윤석열이 잠룡이라고 하는 국힘당의 잠룡들은 아무 짓을 못합니다. 근데 시간은 60일밖에 없어요. 60일은 어떻게 돼요? 그냥 내란 공범 정당의 그 트라우마 속에서 그냥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 없어요. 전당대회 하는데 아무리 해도 몇 주 걸리잖아요. 전국 돌고 투표하고 그러면 자기네 당 대통령 후보 뽑는 데만 해도 몇 주 걸리고 TV 토론도 해야 되고 절차가 많잖아요. 그럼 대선은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3주 안에 각 정당은 3주 안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2주지만 한 달 전부터 거의 막 TV 토론하고 몇 차 광고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쪽은 60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김경수 지사를 만나갖고 여러분들은 뭐 마음은 좀 언짢아서 뭐 속상하고 실망하고 김경수한테 믿고 그러지만 이 또한 이재명 당대표는 먼저 치고 나가서 대선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치?
응? 그렇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하나하나 길이 우클릭하고 지금 무슨 52시간 뭐 반도체 어떤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한테 예외 조항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응? 지금 이재명 당대표 하루하루는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라는 싸움을 하고 있고, 이재명 당대표는 말은 안 하지만 사실 대선 행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투트랙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지금 국힘당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윤석열에게 인질로 잡힌 거야. 예전 같으면 벌써 이렇게 탄핵 심리가 되고 헌재에서 8대 0이 나오니 9대 0이 나오니 이런 분위기면, 국힘당은 윤석열 내란에 대해서 이미 벌써 무릎 꿇고 사죄하고 선긋기하고, 그게 정상적이잖아. 그래서 윤석열과 차별화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차별화하지 않는 애들 봐봐요. 그냥 당내 경선 이기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2, 3주 동안 윤석열과 차별화하면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저는 저쪽이 단합돼 있고 뭉쳐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한 세력들이 지금 뭉쳐 있는 거예요. 선거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세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좀 안심이 되죠. 그렇죠? 지금 뭐 서부지법 폭동을 일으키고 헌재를 때려 부수겠다고 하고 뭐 정광훈 세력들이 난리를 치고, 마치 그게 국힘당이 똘똘 뭉쳐갖고 윤석열 지지율이 오르고 막 단합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선거에 일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들이 거기 뭉쳐 있는 겁니다. 왜? 걔네들 어차피 민주당 안 찍는 인간들인데 지금 보이고 있는 국힘당과 어떤 윤석열 지지자들의 형태에 의해서 쟤네들은 정권 잡으면 안 되겠다는, 정말 정치에 한 발 뒤떨어져 있고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찍기 싫고 저 당은 집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더 들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정도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대선 때 여러분들 안철수라도 우리 편 들어줬으면 했잖아, 사실. 그치? 지난 대선 때 안철수가 윤석열과 연대를 하지 않고 이재명 당대표라도 좀 응원해줬으면 하잖아. 왜 그러냐면 선거 때는요, 진짜 51대 49의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양 진영의 총력전이기 때문에 단 1%, 단 5% 가지면 엄청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쉬운 거는 절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랑도 연대를 해야 되는데, 민주당 그리고 민주 진영이라는 거 우리가 확신이 드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박이고 이재명 당대표와 좀 결이 안 맞는다 그래갖고 국힘당 애들보다 나아요. 이낙연 빼고. 그렇죠? 이낙연은 국힘당이랑 별 차이가 없는 놈이고, 그래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낸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너무 거부감 느끼지 마시고, 제가 거부감 느끼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무슨 보살도 아니고 저같이 열받으면 열받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개의치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재명을 이길 사람이 없다라는 걸 저는 확신해요. 민주당에서 누가 이재명을 이겨? 그러니까 웬만하면 삐지지 않게, 삐지면 계엄령 일으키는 놈들도 있는데 또 삐져갖고 탈당하고 막 딴 놈이랑 붙으면 어떡해.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재명을 누가 이겨, 민주당 선거에서. 이재명은 아무도 못 이기니까 삐지지 않게 알았어 나가지만 알았어 좀 이렇게 해주자는 거야. 제가 무슨 속이 좋다, 나같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됐을 때 검찰이, 저는 노무현 제2의 민주당 쿠데타라고 얘기했어요. 제2의 노무현 사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피토하는 심정으로 수박들 체포동의안 가결을 찬성을 했던 놈들을 제가 그렇게 비판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절실하니까. 난 절실하니까.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당대표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 대선 행보에 여러분들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저는 그런 얘기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입으로는 이재명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재명 대통령 만든다고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는 저렇게 노력하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무슨 속이 좋다고 김경수 만나고 임종석 쓴소리 듣고 고민정 개소리 듣고 아무 소리도 안 하겠어. 응? 대통령 1등이니까 그런 소리 듣는다라고 생각하고 절박하고 간절하니까 참는 거잖아. 우리가 이재명 입으로만 대통령 만든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지지하는 대권 후보자가 저렇게 참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도 그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뜻으로 가는지 좀 이해하신다 그러면 너무 자극적인 지금도 수박 죽여 뭐 이런 거보다는 이재명 당대표가 오늘 김경수 만나갖고 통합하고 연대하자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시종일관 되게 노력하는 모습 봤잖아. 근데 김경수가 그런 태도나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김경수를 욕하는데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지도자가 저렇게 노력을 하면 우리도 좀 따라주자고. 내 말은 그쵸? 좀 따라주자고. 이재명 당대표 저렇게 노력하는데 불쌍하지도 않나?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기분 나쁘다고 야 저 새끼들 죽여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고 얼마든지 말 안 해도 알아서 죽이면 되잖아. 오늘 같은 자리는 여러분들 너무 보기 좋았다 그러면서 박수 쳐주고 자꾸 여러분들을 홍보해주고 친명 명문정당 친노 친문 친명은 하나 뭐 이렇게 저는 그런 운동이 좀 포지티브 전략이나 이런 좀 선풍 운동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저는 오늘 이랬대요. 저거 죽일 놈 이런 거보다 오늘 김경수랑 이재명 당대표 조금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손잡는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서 좀 좋은 거를 계속 이렇게 퍼뜨려 갖고 아 민주당이 점점점 단합되고 하나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보면 사람들도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모두가 뭐 이재명만이 나라를 구하고 이재명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거는 대선 국면에서는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이재명 비판하던 사람이 어느 날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선거를 자기 선거만큼 열심히 띄워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끊임없이 박수 쳐주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포용을 해야 되나? 그 어디까지의 기준은 이재명 당대표께서 잡아줄 거다. 요즘 보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얘기 안 하잖아. 그럼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 이낙연을 용서할 수 없다야.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김경수 지사한테 전화해갖고 한번 만나시죠 라고 한 거는 이 김경수는 반드시 손잡고 가겠다고 친문에서도 모두가 친문이 아니라 이 김경수나 친문 세력은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화해서 만나자 그런 거잖아. 그쵸? 이재명 당대표가 필요하니까 만나자고 한 거잖아. 근데 그 이재명 당대표께서 필요해갖고 만난 사람은 우리가 저 새끼 죽여 나가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말 들으시는 분들은 옛날 개총수 같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나다운 게 뭔데? 응? 나다운 게 뭔데? 나는 이기면 장땡이야. 그렇게 갑시다. 예. 녹화는 여기까지.